오늘은 프레디 머큐리를 AI로 부활시킬 수 있을까 이슈와 AI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록밴드 퀸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관객이 이제 6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영화가 아니라 AI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레디 머큐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인공지능 구현과 관련된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는데, 바흐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마치 살아 돌아와가지고 새로 작곡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성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AI한테 학습을 시킨 거죠. 도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뒤따르는 음들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바흐나 모차르트의 음악도 작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016년에 여름에 경기 필하모닉에서 이제 모차르트와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연주도 같이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연 기획을 했던 성시현 단장, 이분은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자기도 놀랐다면서, 인간의 찰나 영감과 창조력으로 만들어지는 음악 그 자체는 네. AI가 아직 범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네.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 네. 그리고 청중들은 그 시대의 곡인지 감별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AI가 딥러닝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 이제 능력이 있는 AI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일대에서는 바흐의 악풍을 학습을 시킨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경기 필하모닉에서 연주했던 거는 이제 미국 AI 작곡가가 모차르트의 곡을 학습을 시켰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AI들이 모차르트하고 바흐를 기술이 더 발달하면은 정말 똑같이 흉내낼 수는 있죠. 지금 현재 AI 단계에서는 능가하는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이런 곡들을 작곡할까라는 거는, 그걸 구현하는 엔지니어들의 말로는 상당 기간 동안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독창적인 어떤 악극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정말 뮤지컬 한 1시간, 2시간짜리를 딱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솜씨다 말이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겠죠. MIT 미디어랩의 이제 강정석 박사라고 AI 행동경제학적인 AI를 연구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 내에서는 좀 불가능한 걸로. 그건 어떤 형식적인 파괴도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AI한테 실험을 해가지고 비슷한 걸 만들어내서 한번 해보면 이것이 이제 청중 반응이 어떨까 이런 건 또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처럼 예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처럼 창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술이라는 거를 진중권 교수가 그러니까 새로운 관념을 보여주고 그 관념을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이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예술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예술로 느끼려면 처음에 이게 뭐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새로움이죠. 새로운 거죠. 낯선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뭐지 했다가 계속 보니까 멋지네. 이렇게 끝나야 이제 그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게 사실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라는 예술에 대한 정의를 이제 쉽게 풀이해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감정적인 자극을 주고 설득하는 작업까지를 통칭해서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AI가 인간을 얼마큼 모방할 수 있느냐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성적인 자극을 주려고 하는 욕구, 이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AI 또는 다른 존재, 동물들이 그걸 흉내낼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넓은 차원의 문제라서 저는 이거는 그거를 구현하는 엔지니어들한테는 어렵겠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프레디가 상당히 천재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일찍 타계를 했죠. 45세로 타계를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창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는 거가 있겠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감성을 데이터를 또 이렇게 또 데이터화해가지고 하는. 이제 철저하게 마이너리티였잖아요. 본인도 음악을 하면서 나는 마이너리티의 대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소수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섹슈얼이었고 또 본인은 또 파키스탄계 또 영국인이었고 태어나긴 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마이너리티한 삶을 살아왔던 어떤 억압된 그런 감정을 음악에 이제 쏟아내는 이런 천재였는데 이거를 AI한테 학습시킨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얼핏 뭐 사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간의 그런 그 감성적인 어떤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어떤 부분에서 나오느냐를 인간이 밝혀내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죠. AI한테 학습. 근데 인간이 아직 그걸 못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재승 박사 뇌과학자가 그 이제 인간이 과연 창의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뇌의 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늦게 발견한 게 그럼 창의력이라는 게 과연 뇌의 어떤 부분에서 담당을 하느냐 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뇌과학자들이 찾았는데 해답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리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뭐 어떤 수학 문제를 내면은 인간의 그 빨개지는 부분이 보면 거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인데 그 뭐를 찍었을 때 지도를 찍었을 때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빨개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미술 작품을 봤을 때 빨개지는 뇌의 부분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빨개지는 뇌의 부분이 각각 있는데 어떤 창의력을 요하는 어떤 문제를 딱 주면은 특정 부분이 빨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 전체가 다 빨개진다는 거예요. 창의력은 뇌의 모든 부분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연결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부분에 수리력을 구현하는 뭐 컴퓨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음악을 구현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연결하는 또 그 부분이 뭔가를 아직은 모르는 거죠. 프레디가 살아서 돌아온다면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제 최근에 영화로 보면서 그 가사에 저는 솔직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악도 음악이지만 음악은 예전부터 계속 들었던 익숙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가사는 처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사실은 프레디 머큐리의 어떤 자기 자전적인 이제 저는 노래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정말 얼마나 울분이 있었는지 그 인생을 시작하는 그 청년이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사람을 쏴 죽이는 걸로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어떤 재능과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불일치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울분이 쌓였으면 그 자기가 만든 대표적인 노래에다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를 넣었을까? 그 도대체 누구를 쏴 죽이고 싶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떤 특정한 누구일까? 아니면은 그 어떤 추상적인 뭐 어떤 개념일까? 그래서 도대체 방아쇠를 당기고 싶었던 게 누구였나? 그게 궁금했다. 누구였나? 무엇이었나? 그게 좀 궁금하죠. 제가 AI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관객이 그때 얘기한 게 프레디가 얘기한 게 노래 가사는 전부 객석에서 그냥 판단한 것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해석에 달린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마케팅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동성애 논란이라든가 그게 동성애를 쐈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앙, 그죠? 종교적인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놔뒀기 때문에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